북한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9월 유럽 한복판에서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년간 김정은 체제의 최전선에서 외교 첩보 임무를 수행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은 즉각 1급 비상이 걸렸고 정예 공작원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를 살아서 혹은 죽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명령과 함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가 목숨을 걸고 도망친 이유가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망명도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건 단 하나, 북한에 홀로 남겨진 13살 딸아이였습니다. 과연 그날 아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준, 나이 44.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으로 일한 지 20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양복 입고 악수하고 와인 잔 들고 연회장 돌아다니는 모습?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얼굴인 동시에 체제의 눈과 귀였습니다. 저는 평양 외국어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러시아어, 영어, 불어를 익혔고 외무성에 들어간 뒤엔 유럽 각지를 돌며 근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그 시절 외무성 외교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요. 온 동네가 부러워하던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동안은요. 평양에서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외무성 출근, 보고서 작성, 회의, 그리고 사상 교육.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사상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불순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는지.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촘촘한 감시였습니다. 동료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미안함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충성하면, 더 좋은 자리에 오르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봄, 유럽 재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 손을 잡으며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곧 온다고, 금방 온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럽에 도착한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파견지는 서유럽의 한 소도시였습니다. 대사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읽는 노인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부부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들. 누구 하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자본주의의 허상이라고, 겉만 번드르르한 거라고. 외무성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허상치고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장마당 물가 걱정 없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밤늦도록 불 켜진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일상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접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장면들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우리 인민은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 우리나라도 한동안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멈춰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살 그 아이가 평생 저 감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아버지로서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 조용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해 먼저 평양으로 귀국한 동료 외교관 최명철, 그 친구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외무성 복귀 후엔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믿을 수 있는 후배 하나가 귓속말로 전해줬습니다. 최명철이 귀국 직후 보위부에 끌려갔다고요. 죄목은 해외에서 불순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명철은 저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끌려갔다면 저라고 안전할 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유럽 생활이 벌써 2해째였습니다. 평양의 눈에는 그게 이미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하십니까?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아무 잘못 없는 가족이 함께 길거리로 나앉던 그 시절.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던 그 막막함. 저는 그때 그 심정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양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최명철처럼 공항에서 바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홀로 앉아 딸아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3살 아이 얼굴.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는 건지. 그 갈림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돌아가면 최명철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도망치면 평양에 남은 아내와 딸아이가 연좌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가족이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숙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딸아이한테서 짧은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하는 13살 아이. 그 영상을 보다가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감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언젠가 듣게 되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쳐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20년 외교관 경력이 이럴 때 쓰이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몰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나라가 나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요. 저는 20해를 김정은 체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그 체제가 저를 삼키려 하는 순간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딸아이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귀국 명령 기한을 닷새 앞둔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2025년 9월, 귀국 명령 기한을 나흘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대사관 구내식당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인 척.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과 나누는 마지막 아침일 수도 있다는 걸 혼자만 알면서요. 오전 10시, 저는 외부 일정을 핑계로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 덕분에 혼자 외출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망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저의 부재를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이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연거푸 울렸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인권단체 활동가가 건네준 새 전화기로 바꿔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내와 딸아이를 지켜달라고.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그 아이들이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카페 창밖으로 유럽의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이 부시던지요. 대사관을 나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에서는 절대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한다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활동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측에서 현지 교민사회에 제 사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북한 외교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말과 함께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저도 그런 공작에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 피란길에서 아는 얼굴이 원수가 되던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저는 그 말이 그제야 온몸으로 이해됐습니다. 믿었던 동료, 함께 밥을 먹던 교민, 누가 저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전가옥 안에 갇혀 발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활동가가 급히 저를 깨웠습니다. 이 집 근처에서 수상한 동양인 남성 둘이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뒷골목을 통해 다른 차로 옮겨 타고 또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납니다. 새벽 2시, 낯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딸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아이는 잠들어 있겠지.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딸아이를 다시 만나려면요. 2번째 안전가옥에서 보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열흘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 활동가가 가져다주는 식사를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년간 세계 각지를 누비던 외교관이 커튼 한 장의 의지에 숨죽이고 있다는 게 묘하게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살아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 활동가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극비리의 이송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송 당일은 모든 게 영화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 평범한 승합차 한 대가 숙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말수 적은 한국 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유럽의 새벽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텅 빈 거리, 이른 아침 빵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아름답던지요. 공항에서의 수속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이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공항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살았구나. 여기까지는 왔구나.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아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아내는 괜찮을까? 창밖으로 유럽의 하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데리러 간다고. 2025년 10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발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외교관이 공항에서 발을 떠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벅참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대형마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쌀이 종류별로 수십 가지, 과자 코너만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평양 특권층으로 살았던 저도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처음 한 달은 길을 걸을 때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20년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으니 처음 만나는 분들이 금방 눈치채셨습니다. 그래도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라는 게 그때처럼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관 시절 수십 개국 언어를 다뤘지만 역시 우리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찾았고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납니다. 아내 목소리, 딸아이 웃음. 지금쯤 아이가 14살이 됐을 텐데 키가 많이 컸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합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가 북녘 땅의 모든 아이들이 감시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고 두고 온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